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자 문명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내 볼 건데요. 이 고대부터 해서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당나라쯤까지 했을 때 거의 이제 한자 문명권의 그 틀이 정착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 영향을 줬고, 문물제도라든지 뭐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기술은 있었죠. 이 과학, 이게 이제 서양 근대, 서구의 근대에 비해서 그런 틀의 자연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틀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은 좋았단 말이죠. 역사상 대부분의 그 시간 동안에 중국이 엄청나게 기술도 좋고 생산력도 좋고 그랬습니다. 문화도 풍부하고, 뭐 우리가 지금 그 유교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가장 그렇지 않나? 그런 게 이제 한자 문명권에 좀 공통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제가 이걸 제목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은, 그 한자 문명권, 한몰형 한자 문명권, 한몰형 한자 문명권에 뭐라고 하여튼 그렇게 쓰려고 해요. 뭐가 함몰됐느냐? 당나라가 이제 뭐 중국은 그렇게 오래간 왕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주 고대에는 간접 통제할 때는 한 500년도 가고 막 이렇게 오래오래 갔지만, 당나라도 이제 7세기나 돼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9세기만 돼도 이제 거기가 다 이제 와야 돼요. 와야 되니까는 일본 같은 곳, 일본이 이제 견당사 이런 걸 보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죠.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나라에서 교토로 이제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천황이라고 하는, 뭐 걔네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이제 백제, 뭐 가야, 신라, 고구려 이런 영향을 통해서 일단 야마토 정권 시기를 거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다이카 개신하고 할 때는 꼭 당나라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역적 특성도 있으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이 됐건, 아니면 뭐 이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쪽으로는 뭐 북방 민족들, 이를테면은 당나라 자체가 사실은 북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원료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요, 금,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세기 발음 잘 하시고,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때는 완전히 그 북방 민족의 그 세계인데, 걔네들 문자 보면은 한문 변형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고유 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교과서 같은 데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냥 보시면 알죠. 그냥 일단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한자 자체를 그냥 거의 갖다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 이제 한자를 보조해서 이렇게 표기법을 만든 거고, 이제 북방민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방도 마찬가지인데 북쪽 서쪽이 다 세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자신들도 한자 비슷한 거를 만든 거죠. 근데 한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다 고유 문자를 유지했다고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북위의 한무제 같은 한무제란다.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문을 궁중에서 선비어 쓰지 마라. 궁중에서 북방어 쓰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중국어로만 해야 되고 당연히 한문으로 자기 성도 바꿨단 말이에요. 성도 바꾸고 해서 중국 한문으로 바꿨어.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는 왜 한몰형 한자 문명권이 되냐면은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는 중국이 약할 때 아니면 북방이 강할 때,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할 때 각각이. 왜냐하면 무력적으로 일단 북방이나 서방 이쪽은 통일되면 무섭거든요. 부족이 통일되면은 막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또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동성인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기동성 좋지, 그리고 미사일도 좋지.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부족 단위일 때는 몰라도 부족이 통일이 되는 순간 중국은 늘 고초를 겪습니다. 청나라라고 하는 바로 이 지금 중국의 모체가 되는 거기도 청나라도 후금이잖아요. 사실 금나라예요. 금 여진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본은 또 일본대로 길을 떠나가는 거야. 9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당나라도 없네, 연당사도 폐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토에서 이렇게 천황이 있고 여기 사무라이들이 이제 하다가 한 12세기 되면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그 동생이 이제 진짜 싸움을 잘했는데 코에이의 칭기스칸 4에 보면은. 근데 다 이제 그때는 원나라입니다. 12세기 13세기 이때는 13세기 이때는 원나라시기 때문에, 원나라라기보다 몽고가 이제 힘을 떨치던, 원나라도 이제 국호 변경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남으로는 이제 뭐 지금 베트남인, 그때는 또 이제 쩐 왕조, 아주 쩔게 이렇게 그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쩐 왕조는 아니고 이제 쩌능따오라는 양반이 그 방어를 잘했어요. 몽고 방어를 잘했어요. 근데 사실은 몽고는 이 교역로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막 전격적으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교역로,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부터 이 극동, 우리나라겠죠,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여기를 한 줄로 얽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바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서 카미가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태풍이 이제 와가지고 그냥 몰살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간신히 일본이, 우리나라는 뭐 유명한 장군 보내도 그냥 절에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쏴 죽이고 화살 쏴가지고, 걔네들이 화살을 되게 잘 쏘는 애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딱 그걸 합니다.
야, 그래, 니들 풍속 다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할게. 그리고 다루가치도 다야, 철수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권에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방대한 곳을 칭기스칸부터 해서 뭐 벌써 호라즘 이런 데까지 다 이제 그 이슬람권까지 다 이제 가고 그 이제 유럽까지 다 가잖아요. 바투 엄청난 그 무장. 근데 그 전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함몰되기 시작됐느냐, 그리고 또 그 이면엔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유학 관련해서, 성리학 관련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종종 많이 남기고 있고 한데, 바로 이제 그게 송나라 때 나온 거잖아요. 송이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5대 10국이라고 이제 짧게 그게 있습니다. 이제 북방계 쪽이 또 이제 와가지고 5개의 왕조와 10개의 지방 왕들 이런 걸 짧게 거치고 나서 송이 되지만, 송은 철저히 문치주의예요. 문치주의.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야, 이 절도사라고 하는 그 군벌들이 이제 크니까는, 지도 군벌이었지만은 더 이상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 문치주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광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전에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안사의 난이라든지 이런 거 양귀비. 근데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 읽으시거나 들으시고, 이 전체 큰 그림,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한번 보려면은, 송이 그렇게 되면서 이번엔 약해졌기 때문에 북방이 조금만 통일돼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냐, 송나라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바로 거란, 요죠. 요. 그러니까 이제 10세기에는 요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이제 중국의 한 지방 왕조를 도와주다가 연운 16주를 차지를 해요. 중국은 황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휘어지거든요. 이 휘어지는 지방의 끝부분, 여기가 이제 이쪽이 뭐 호경, 이쪽이 이제 낙양이라든지 막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 요 근처가 이제 다 그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역사상 계속 중요한 부분. 왜냐, 그 오래전부터 그 주나라 때부터 이제 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고, 베이징이 요 근처잖아요.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이랑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근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늘 여기가, 베이징이, 북경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는 지금도 거기가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상해나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발달하고 그랬지만, 그게 송나라 때도 그랬다고. 송나라 때도. 근데 이쪽 부분을 이제 이쪽이랑 가까운 부분을 뺏긴 거야. 뺏기는가는 이제 그 요나라가 그래도 잠깐 동안 그쪽 부분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막 통치를 좀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금나라의 시대가 와요. 그 다음 세기에는 11보다 좀 뒤인데, 일단 11세기를 보면은 서쪽도 세다고 하죠. 서쪽에도 서하가 생겨요. 서하가. 근데 거기는 티벳 계통이에요. 티벳 계통. 티벳이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엄청 평화롭고 그런 진짜 불교의 모든 게 거의 거기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불교 중에 대부분이 티벳 불교예요.
근데 싸움도 잘해 애들. 서쪽 북쪽 애들이 잘 싸워. 그래서 이 티벳에 또 한 갈래인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세웠는데, 여기 길목을 지나지 않으면 서역으로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싸우는데 깨져. 옛날에 흉노한테 깨졌던 것처럼 또 깨져. 근데 이제 깨짐의 시기로 가는 거지. 점점 엄청 깨져. 그래서 다 화범공주 보내고, 그리고 세패를 엄청나게 보내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시대를 거기가 반짝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보광조라고 이렇게 보긴 힘들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왔을 때는, 금도 이제 요를 좀 잡아달라 해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의제에 쓰려다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전략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문명이 일단 전파가 되고 나면은 어디가 더 높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조선이 세종 때 엄청나게 문명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자연과학의 정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진짜 그 잊기 힘든 일이 한번 있었죠, 세종 때. 근데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천문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의 그 역법이나 이런 거랑 다른 어느 문명 거보다 가장 근접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또 얘기가 이거저거 막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 금은 여진입니다. 여진.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말갈이라고 부르던, 그 우리나라 북방은 대부분 말갈들을 부족들을 거스리면서 이제 했던 부여, 고구려 다 마찬가지거든요. 발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고 밑에 이제 거스린 거죠. 그 부족들을 통합을 시키는 게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기는 거야. 이만으로, 이만. 즉 이제 드디어 이제 남쪽 부분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 거죠. 이만, 항저우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북경 중심이냐 아니면 상하이 중심이냐. 상하이랑 조금 거리는 있지만은 북경도 지금 연운 16주나 이런 거 다 거리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개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남쪽에 송이 옴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한동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세패도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만 이제는 아예 베이징 근처를 포함한 북쪽을 다 내줘. 그리고 남쪽만, 장창강 쪽에서만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되고 하던 시기에 막 그거를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조광조 비슷한 왕한석 이런 양반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날아갑니다.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오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 날아가고, 그리고 주희라고 하는 분이 성리학이 이 개인의 심성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불교나 도가의 영향으로 굉장히 이제 세밀해지지만은, 결국 중국은 인도 문명권이랑은 달라요. 한자 문명권은 현실 정치를 늘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천, 귀하고 천한 게 아니고 해서, 이게 결국은 화이 사상을 정치적으로는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가 회복이 된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해석을 어디서 읽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성리학의 이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짚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핵심이지만은
현실적인 역사적인 상황, 한자 문명권에 중국 한족이 함몰이 되는 그 상황에서 외부가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 그때 화이관으로 더 뭉치고 유학을 다시 한번 흥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문치주의로 약해서 초래된 어떤 그런 공격들 뿐 아니라 진짜 센 놈이 나타나죠.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나타나는 거야. 그건 이제 방금 말한 게 이제 12세기예요. 근데 이제 13세기가 되면서 징기스칸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징기스칸, 그 다음에 누구지? 오고타이, 그 다음 쿠빌라이 이렇게 되면서는 중국이 싹 지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자 문명권이 이제 함몰된 형태로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북방민족들이 정복 왕조들을 세우는 거예요. 요금 원 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요도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서한은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복 왕조라고 말하는 게 일부 혹은 전체를 다 정복한 왕조를 말하고, 그렇게 되면서 한자 문명권에도 지형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함몰되는 10에서 한 13세기 상황까지를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